오늘 치러진 서울시 사회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미출신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억,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니은, 지급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일단 그 소득세율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관한 수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지급준비율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하면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경제의 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정책으로 지급준비율, 얘를 R이라고 하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은 금융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그 예금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에 풀리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건 역시 총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떠올린 다음에 보기를 하나씩 보면은 1번 기억은 금융정책에 해당한다. 기억은 소득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거죠. 2번 기억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게 됩니다. 3번 니은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4번 기억 니은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답의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금융상품 A, B, C가 있는데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이다. 먼저 보기에서 이 질문을 보면서 이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ABC를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면서 정해놓고 보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만기가 있는가? 지금 B만 만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에 만기가 있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B는 채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서 C만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주식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요구불 예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1번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A가 받는다. A는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B의 발행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B는 채권이었는데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은 기업이 채무자가 되고 그 채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3번 B와 달리 채권과 달리 주식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발행한 이자율이랑 차후에 시장 이자율이 변동해서 시장 이자율이 채권의 발행 이자율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감소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이자율보다 나중에 만기까지 가면서 이자율이
감소할 경우에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요구불 예금 아니죠. 질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로 지금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채권이 예가 되는데 맞는 얘기죠. 주식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경제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단 각각 A와 B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중 하나이다. 질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예로 돼 있는 얘가 바로 시장경제 체제가 되겠고요. B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획경제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가? 시장경제체제가 예가 되겠고요. 계획경제체제는 아니요가 되겠습니다. 보기 가는 질문의 가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보기로 넘어가면 1번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A는 시장경제 체제인데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경제 체제죠. 그래서 틀린 보기고요. 2번 B보다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체계를 더 중시한다. 그렇죠.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유인체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합니다. 3번 기역에는 아니요, 니은에는 얘가 들어간다. 반대로 되어 있죠. 4번 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 체계가 시장을 균형으로 만든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인데, 이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보기 박스에 질문에 보면은 아니요 예로 거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한 그 차이를 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기 안에 보면 납세자와 담세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일단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즉 세금을 실제 내는 사람과 세금의 법적 그런 의무를 갖는 사람이 일치한다면 이게 바로 직접세가 되겠죠. 예로는 대표적인 게 소득세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니언에 해당하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접세가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일치하지 않는 조세고요. 그다음 직접세는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직접세는 소비 지출보다는 그 소득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 부가세가 자동으로 이제 붙어 있는 그
그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조세 저항이 강하지 않죠. 실제 소득에 대해서 직접 그 세금을 걷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그런 부동산세, 이런 직접세 조세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직접세인 소득세는 소득의 그 크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제 소득 세금을 걷어가죠. 누진적인 세금 체계가 적용되는데, 그래서 부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있고요. 간접세는 그냥 부가가치세만 예를 들어도 모든 상품에 10%의 이제 부가세가 붙는다고 할 때 부자인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동일한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역진적인 그런 조세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9번 비교 우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갑국과 을국이 있고요. X제와 Y제를 한 개씩 각각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이렇게 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니까 얘는 결국 생산 비용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작게 들수록, 상대적으로 작게 들수록 그 어떤 특정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존 자원인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갑국은 Y제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지금 각국이 Y제를 하나 생산하는데 5명의 노동자 수가 필요하니까 최대 가지고 있는 100명의 노동자를 다 투입했을 때 20개를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2번,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제 4분의 5개 있다. 보십시다. 갑국 입장에서 X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4명이 필요하고 Y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5명이 필요하죠. 만약에 갑국이 X제를 한 개를 더 생산하면은 4명을 쓰기 때문에 Y제는 5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비용으로 나눈 5분의 4만큼의 Y제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거꾸로 4분의 5라고 표현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3번, 갑국은 X제, 을국은 Y제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상대적으로 어떤 재화를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X제 기준의 기회비용을 구해보면, 갑국은 X제 한 개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Y제 5분의 4개인데 을국은 4분의 2개로서 이제 어디가 더 크죠? 갑국이 상대적으로 X제를 생산하는데 더 큰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국이 X제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서는 이제 갑국이 X제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4번, 을국은 X제 10개와 Y제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을국은 X제 1개를 만드는데 2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X제 10개를 만드는데 20명이 필요하고요. Y제를 1개를 만드는데 4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으니까 Y제 20개를 만드는데
80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 XJ 10개와 YJ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때 필요한 노동자 수는 100명이 되는데 YJ가 보유한 노동자 수가 100명이니까 동시에 생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 가는 XZ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가를 보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반적인 우하향과 우상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균형점 2에서 수량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면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Z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여기 XJ와 YJ는 모두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따른다. 자, 나를 보면 수요의 변동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XJ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YJ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자, XJ와 대체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XJ를 소비하게 되면은 YJ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XJ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YJ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YJ 가격이 상승하였다. YJ 가격이 PY라고 하면 PY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XJ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것은 수요 곡선을 우리가 좀 수요가 아니라 수요 곡선을 D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의 변동 요인 시설 설비의 첨단화로 인해 XJ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은 더 작은 비용으로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증가하는 식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폭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똑같이 우측 이동하더라도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보기 가에서 주어진 것처럼 가로축이 수량이고요, 세로축이 가격이고요. 최초 균형점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 공급 곡선 S, 수요 곡선 D, 여기가 최초 균형점인데 지금 변동 요인을 보면은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의 변동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폭보다 더 크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S-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도 D-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이 프라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지고, 여기는 기존 균형점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수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1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증가하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